안녕하십니까. 이제는 마음이다. 제8강. 오늘은 제8강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마음에도 색깔과 소리가 있다. 마음에도 색깔과 소리가 있다. 라는 것입니다. 마음에 색깔이 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다가 또 소리도 있다. 마음에 무슨 색깔이 있고 무슨 소리가 있을까요? 그리고 또 마음에 색깔과 소리가 있다. 그것이 어떻게 됐단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그것이 내 삶과 어떤 상관이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 얘기는 마음에 있는 소리, 마음에 있는 색깔, 그 색깔과 소리, 그것이 어떻게 내 삶을 지배할 수 있고 나에게 문제를 만들 수도 있고 또 그것을 어떻게 조절할 수 있을 때, 처리할 수 있을 때 내가 문제에서 벗어나거나 치료될 수 있는지 뭐 이런 등등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함께 나눠보기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힘든 일을 당할 때, 고통을 당할 때, 아주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을 때 흔히 이런 표현을 하죠. 마음이 무겁다. 마음이 무겁다. 마음이 무겁다라는 이 표현, 마음이 무겁다라는 이 표현,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마음에 무게가 있다는 뜻입니까? 그런데 그 문제가 해결됐다고 해봅시다. 그 어려운 난국에서 벗어났다고 해봅시다. 그럴 때 우리는 표현이 달라지죠. 마음이 어떻다고요? 마음이 가볍다, 가벼워졌다 그럽니다. 마음이 가벼워졌다. 그리고 마음이 무겁다 해서 마음이 가벼워졌다. 그럼 우리 마음에도 무게가 있다는 뜻입니까? 시험에 합격했어요. 어떤 자격증을 받았어요. 내가 어떤 일을 잘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칭찬받았어요. 그럴 때 우리 마음은 환해졌다 그러죠. 우리 마음은 환해졌다 그럽니다. 그랬는데 또 그 반대의 경우에는 우리 마음이 어둡다, 어두워졌다 그렇습니다. 마음이 어둡다, 마음이 어두워졌다. 어떤 사람은 마음이 맑고 깨끗하다 그래요. 어떤 사람은 마음이 맑고 깨끗하다 그래요. 그래서 마치 도화지 같다. 오죽했으면 백설공주. 물론 백설공주를 했을 때 그 백설이라는 것이 아주 흰 눈처럼 깨끗하고 뭐 아름답다 이런 뜻도 되겠지만 마음이 흰 눈처럼 깨끗하다 이런 뜻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음이 깨끗하다, 맑다, 곱다. 반면에 어떤 사람은 마음이 시커멓다, 마음이 새카맣다 그런 표현도 하죠. 뭘 말할까요? 마음의 색깔을 말하는 것입니다. 좀 전에는 마음이 무겁다, 가볍다 해서 우리는 마음의 무게를 말하는 것이고 지금 말씀한 것은 마음이 맑다, 곱다, 밝다, 또 아름답다, 백설 같다. 반면에 어둡다, 검다 라는 것은 마음의 색깔을 말하는 것이겠죠. 이런 마음의 색깔과 관련해서 또 어떤 표현들이 있을까요? 이런 얘기, 우리 또 이런 표현을 합니다. 갑자기 충격을 받았을 때 눈앞이 깜깜하다는 말을 합니다. 눈앞이 깜깜해졌다. 또 갑자기 엄청난 쇼크를 받았을 때 하늘이 노랗다. 하늘이 노래졌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물론 눈앞이 깜깜하다는 것은 눈으로 보이는, 하늘이 노래졌다는 것도 눈으로 보이는 것이니까 그럼 정말로 하늘이 노래지고 정말로 세상이 깜깜해지고 밤이 됐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결국은 내 마음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 또한 마음의 색깔을 나타내는 한 표현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마음의 소리는 또 뭘까요? 마음의 소리. 여러분 혹시 일상생활 하면서 또 살아가면서 또는 어떤 상황에서 마음의 소리를 듣는 경우가 있습니까? 마음의 소리. 있다면 어떤 경우일까요? 심리학에서는요, 특히 그 자기 개발과 관련한 그런 테크닉으로 셀프 토크라는 게 있습니다. 셀프 토크. 셀프 토크. 셀프는 자기 자신을 말하고 토크는 말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스스로 말한다. 그러니까 독백을 한다. 독백을 한다. 혼자서 중얼거린다. 혼자 말을 한다. 이런 의미도 되겠지만 혼자 말을 한다. 예를 들어서 누구 주변에 아무도 없는데 오늘 잘 돼야 될 텐데 주위에 아무도 없는데 내일 그 일 내가 어떻게 하지? 혼자 말을 한다. 이것도 되겠지만 사실은 마음속에서 이게 입 밖으로 소리 내지 않지만 마음속에서 혼자 말하는 그것으로 일종의 생각이 됩니다. 생각. 오늘 일 잘 돼야 될 텐데 라고 입 밖으로 소리 낼 수도 있지만 혼자서 머릿속에서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누구한테 어떤 소리를 들었는데 예를 들어서 직장에서 내가 일을 좀 잘 못했어요. 그래서 상사가 야단을 쳤어요. 야, 일 좀 똑바로 해! 이따위를 일이라고 한 거야? 이따위로 일할 것 같으면 그만둬! 하고 직장의 상사 아주 큰 소리를 질렀어요. 그때 나는 아주 긴장하고 불안하고 좀 목 잘릴까 싶었어. 근데 이 직장에서 쫓겨나면은 큰일 나는데 혹시 정말 우리 사장님이 나 목 자르면 어떡하나 하는 그런 불안한 마음, 긴장된 마음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정말로 사장님이나 하는 직장 상사가 그렇게 소리 질렀다면 그 소리가 계속 내 마음속에서 맴돌죠. 하루가 지나고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계속 내 마음속에서 야, 너 그걸 일이라고 한 거야. 그따위를 하려면 일 그만둬 라는 소리가 맴도는 그런 느낌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마음의 소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어떤 학생은 어릴 때 선생님한테 들었던 한마디가 또는 부모님한테 들었던 한마디가 평생의 소리로서 들리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여학생이 중학교 국어 시간에 시를 배우고 있었습니다. 그 시에는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산에는 꽃 피네, 꽃이 피네. 가을봄 여름 없이 꽃이 피네. 산에는 꽃 지네, 꽃이 지네. 가을봄 여름 없이 꽃이 지네. 잘 아시지 않습니까? 유명한 시지요. 중학교 국어 시간에 이 시를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이 시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그렇게 하셨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한 얌전하게 생긴 여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선생님 질문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근데 선생님 참 이상하네요. 뭐가 이상하냐? 보통은 봄, 여름, 가을, 겨울 아닙니까? 그죠? 순서가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러니까 봄이 먼저 오고 여름이 그 다음 오고 그 다음에 가을 오고 겨울. 이런데 왜 아까 그 시에서는 가을, 봄이 됩니까? 아까 어떻게 했습니까? 산에는 꽃 피네, 꽃이 피네. 가을, 봄, 여름 없이 꽃이 피네. 산에는 꽃 지네, 꽃이 지네. 가을, 봄, 여름 없이 꽃이 지네. 맞습니까? 그 시죠? 그런데 그거 보세요. 그 시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은 정규 교육을 받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모를 리가 없을 유명한 시인데 어떻게 자연현상을 거꾸로 그렇게 기술했냐 그 말씀입니다. 물론 그 소녀가 그렇게 말한 것은 아니지만 이제 말하자면 그런 뜻이죠. 이 소녀는 선생님
봄이 먼저고 가을이 먼저, 그 가을이 뒤에 올 텐데 어떻게 봄, 가을이 아니고 가을, 봄입니까? 하는 질문을 그냥 단순하게 한 거예요. 우리 마음에 궁금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 아니라도 마찬가지죠. 성인이 돼서 생각해 봐도, 왜 시인이 봄, 가을이라고 표현 안 하고 가을, 봄이라고 표현했을까? 생각이 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건 뭐 시인의 마음이니까 뭐 그렇게 표현했나 보다 하고 끝날 텐데 이 어린 소녀는 아마 계속 궁금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생각해 보니까 아마 선생님도 갑자기 그 질문을 받았을 때 마땅한 대답이 떠오르지 않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잘 모르겠다. 그 시를 내가 쓰지 않아서 잘 모르겠다. 뭐 이렇게 차라리 대답을 하셨더라면 오히려 솔직하고 좋았을 텐데 또 참 아쉽게도 우리 학교 선생님 중에는 또 그렇지 않은 선생님들이 또 가끔 계시지 않습니까? 또 옛날에는 또 더 그런 분들이 좀 계신 것 같아요. 야,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야, 내가 그 시를 지었냐, 뭐냐. 그따위 쓸데없는 질문 하지 말고 그냥 외워. 꼭 공부 못하는 것들이 쓸데없는 소리 하고 말이야. 시끄러! 조용히 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ความ질렀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아이들이 주변에서 까르르 웃은 거예요. 웃고 이 소년은 어떻게 됐습니까? 얼굴이 파랗게 되고 요새 아이들 하는 문자로 얼마나 쪽이 팔렸겠습니까? 파랗게 되고 창피하고 아주 그냥 부끄럽고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숨고 싶은 그런 진짜 쪽팔리는 그런 경험 한순간에 짧은 순간에 한 거예요. 여러분 학교 시절에 누구나 한두 번쯤 이와 유사한 경험 아마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학교 선생님으로부터 참 창피를 당한다. 공개적으로. 또 부모님한테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도 일방적으로 또는 동생보다 못했다는 이유로 또는 형보다 못했다는 이유로 또 엄마는 아빠는 그렇지 않았는데 너 나이 때 그렇지 않았는데 라는 이유로 아주 심하게 야단 맞고 욕먹었던 그런 기억들 누구나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욕먹고 야단 맞았던 소리가 한번 듣고 잊어버려주면 참 안 좋겠습니까? 다른 것은 다 그렇게 잊혀지고 없어지는데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그때 들었던 그 한 소리는 마음의 소리로 평생 기억되는 이것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좋은 소리 기억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야, 너 똑똑하구나. 너 훌륭하구나. 너 앞으로 큰 사람 되겠어. 너 참 잘했어. 너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이런 소리가 평생 기억되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내가 어려운 일 당했을 때 중학교 때 들었던 선생님의 그 목소리가 들리면서 그래, 넌 할 수 있어. 잘해봐. 맞아. 선생님이 나한테 그렇게 말씀하셨지. 해서 용기를 얻을 수 있는데 뭐 어떤 일을 할 때마다 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내까짓 뭘 안다고 하는 그 선생님이 말씀이 내 귀에 쟁쟁거린다면 이 사람 뭘 하겠습니까? 근데 그 소녀가 그때부터 교실에서 입을 다물기로 마음에 결심을 했다는 것입니다. 절대 질문하지 않고 이제는 절대 수업 시간에 질문하지 않기로 그리고 얌전히 입을 다무는 것으로 마음 정리를 했다는 것이죠. 그 소녀가 나중에 훌륭한 시인이 되고 훌륭한 소설가가 됐습니다. 제가 누구라고 실명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실명을 밝힌다면 아마 웬만한 분 다 아실 만한 유명한 분인데 제가 인용한 이 이야기가 100% 정확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대체적으로 그런 스토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이 소녀가 받았던 마음의 상처, 그 선생님의 말 한마디 이것 때문에 성격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성격이 바뀌고 다행히 이 소녀는 그것을 잘 승화시켜서 문학으로 승화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유명한 시를 써서 국민적 시가 되었습니다. 그 시가 어떤 시라고 제가 말씀하면 그 시하고 고개를 끄덕일 그 작가분입니다. 중학교 때 국어 시간에.
가을, 봄, 여름 없이라는 이 문구에서 왜 이러냐. 충분히 호기심 느낄 수 있고 질문할 수 있는 이 질문에 대해서 선생님이 반응했던 그 목소리 하나, 말 하나, 마음의 소리가 이분이 어쩌면 인생을 바꾼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요. 사회공포를 경험하는 분이 참 많습니다. 사회공포라는 것은 인간관계 상황에서 공포를 느끼고 불안한 사람을 말합니다. 제일 대표적인 것이 발표 불안입니다. 제가 만약에 사회공포가 있고 발표 불안이 있다면 TV 카메라 앞에서 이렇게 강의를 하고 절대 못하죠. 아마 TV에서 저한테 강의 하나 좀 해주십시오 하고 부탁 온다면 겁이 날 거예요. 가슴이 두근거리면서 생각만 해도 식은땀이 장나고 저 못합니다 막 그럴 것입니다. 근데 다행히 저는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강의해달라는 부탁 요청 오면 감사합니다. 기꺼이 하지요. 이렇게 받아들이고 이것을 통해서 제가 갖고 있는 지식과 제가 갖고 있는 능력을 표현하고 사람들에게 나누어 드리고 그러니까 얼마나 즐겁고 행복합니까? 그런 기회로 저는 삼을 수 있는데 저뿐만 아니죠.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는데 사회공포, 발표불안, 대인불안 이런 것을 갖고 있는 분들은 이런 기회가 올까 봐 겁나고 두려운 거예요. 회사에서 프레젠테이션을 해야 되고 사람들 앞에 자기 소개를 해야 되고 면접 시험을 봐야 되고 새로운 파트너를 만나야 되고 고객을 만나야 되고 등등 하는 상황에서 긴장되고 불안하고 손이 땀이 나고 얼굴이 붉어지고 이름하여 사회불안, 어떤 경우에는 심지어 시선불안, 대인공포, 대인불안 등등 이게 따지고 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공통점이요. 어릴 때 학창시절에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국어 시간에 수학 시간에 음악 시간에 발표하다가 노래 부르다가 수학 문제 풀다가 사람들 앞에서 학생들 앞에서 친구들 앞에서 실수 한 번 한 것 그때 선생님이 던졌던 말 한마디 친구들이 야유했던 말 한마디 부모님이 던졌던 말 한마디 이것이 가슴에 박혀서 사실은 무의식이 박히는 것이죠. 박혀서 계속해서 그와 유사한 일을 하려 할 때마다 그 소리가 들리는 이런 현상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대인공포나 이런 사회불안 이런 것을 상담하고 치료할 때에 어린 시절에 학창 시절에 그때 그 일로 돌아가서 물론 뭐 기억이 잘 안 나는 사람도 있어요. 기억이 잘 안 나는 사람들한테는 뭐 최면의 방법을 쓰면은 또 쉽게 기억이 나니까요. 그 기억의 때로 가서 그 소리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최면 속에 들어가서 그 소리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거짓말처럼 그 소리가 없어져 버리면 거짓말처럼 불안이 없어지는 그런 이제 효과를 보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 주제는 마음에도 색깔과 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색깔과 소리라는 것을 제가 상징적으로 표현했습니다. 사실은 오감을 말하는 거예요. 아까 마음의 무게를 말씀했지 않습니까? 마음이 무겁다. 마음이 가볍다. 어떤 사람은 고집이 세다 할 때 그 사람 마음이 아주 철통 같다 그럽니다. 마음이 얼마나 강한지 전혀 휘어지지 않는 아주 강철 같다. 철통 같다. 마음이 그만큼 강하다는 뜻이죠. 자, 시각적으로 마음의 색깔, 청각적으로 마음의 소리, 촉각적으로 마음의 무게, 그리고 마음에도 냄새가 있을까요? 마음에도 맛이 있을까요? 아마 있을 거예요.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하는 사람, 이제 특히 젊은 남자가 연애를 할 때, 그때 자기 애인을 생각하고 사랑하는 생각하면은 달콤한 맛이, 초콜릿 같은 맛이 느껴질 수 있겠죠. 향긋한 냄새가 날 수 있겠죠. 마음의 냄새요.
마음의 맛입니다. 반면에 요즘 뭐 코미디 프로에 보면 씁쓸하구만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씁쓸하구만. 입맛이 쓰다 이런 말 합니다. 입맛이 쓰다는 말은 사실은 마음이 쓰다는 거예요. 마음이 쓰다. 마음이 쓰다. 마음에도 맛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오감인데요. 우리가 그런 말을 합니다. 우리에게는 오감이 있다. 시각, 보고, 청각, 듣고, 촉각, 만지거나 접촉하는 느낌, 그리고 코로 냄새 맡는 후각, 입으로 맛보는 미각, 5가지 감각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에게는 오감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표현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인간에게는 오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식감이 있습니다. 식감. 웬 식감입니까? 웬 식감이에요? 예, 마음의 오감을 보태야 된다 이 뜻입니다. 우리 눈에 뭘 볼 때, 눈에 뭐 보입니다? 제 눈에 방청객 여러분들이 보이고 저를 향해서 찍는 카메라가 보이고 시각입니다. 그렇지만 눈을 감아도 보이는 게 있어요. 눈을 감아도 보이는 것이 있어요. 내 눈앞에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지만 보이는 것이 있어요. 그렇습니까? 제 어머니는 이미 몇 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아무리 보고 싶어도 찾아도 안 계세요. 그렇지만 눈 감으면 바로 만날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마음의 눈이란 것이 있습니다. 언젠가 제주도에 여행을 가서 봤던 그 제주도의 풍경, 한라산에서 내려다보는 그 제주도의 풍경 너무 아름답고 좋았습니다. 여기 제주도 아니잖아요. 하지만 눈 감고 잠깐만 집중하면 바로 그 장면이 싹 떠오릅니다. 그죠? 마음의 눈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보태야죠. 그것뿐입니까? 아까 말씀했던 소리, 마음의 소리예요. 여기에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그 선생님 안 계세요. 이미 돌아가셨을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내 마음에서는 영원히 살아서 나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는 그 선생님의 목소리, 엄마의 목소리, 아버지 목소리, 내 마음의 귀에서 계속 나한테 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마음의 청각입니다. 또 마음의 촉감이죠. 연애할 때, 옛날에 연애할 때, 젊은 시절에 연애할 때 처음으로 사랑하는 사람의 손을 잡았을 때 손에 부드럽고 따뜻한 그 촉감 영원히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그 영원히 남아있는 그 촉감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이 없어도 잠깐 눈을 감으면 그 촉감을 나는 지금 느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음의 촉감이죠. 나머지는 더 이상 말할 필요 없겠죠. 이렇게 볼 때 우리에게는 바깥의 것들을 보고 듣고 만지고 냄새 맡고 맛볼 수 있는 그런 기본 오감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것들을 마음에서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맛볼 수 있고 냄새만 맡을 수 있는 마음의 오감. 그래서 우리는 십감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다양한 감각이 있다는 거 참 축복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영화가 발달되기 전 또는 이 TV가 발달되기 전 초기에는 흑백이었죠. 흑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컬러로 제 모습을 보고 제 얼굴을 보고 하지만 옛날에는 컬러가 아니었지 않습니까? 흑백이었습니다. 흑백과 컬러의 차이가 뭡니까? 벌써 컬러가 되면은 그만큼 풍부하다는 것이에요. 풍부한 거예요. 흑백은 문자 그대로 희냐 검으냐 이거밖에 희냐 검으냐 아니면 덜 검고 덜 희고 이 차이죠. 그러나 이제 컬러가 되면은 희냐 검으냐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온갖 종류의 색깔이 다 나니까 눈이 즐겁지요. 눈이 즐겁고 풍부하고 즐겁습니다. 초기의 영화나 초기의 TV는 소리는 또 한 가지 모노였습니다. 모노. 지금은 뭡니까? 스테레오로 됩니다. 특히 음악 프로그램은 스테레오로 방송됩니다. 어떤 영화를 볼 때, 드라마를 볼 때 배경음악으로 나오는 그 음악이 모노로 들을 때하고 스테레오 들을 때하고 굉장히 다릅니다. 또 좋은 영화는요. 스테레오를 또 넘어섰죠.
5 채널 이래서 소리가 막 이동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자동차가 지나가는 장면이 나오면 그냥 모노 같으면 그냥 붕 하는 소리로 들렸겠지만 스테레오가 되면 양쪽에서 붕 하는 소리가 조금씩 다르게 들리고 그 다음에 이동하는 걸로 붕 하면서 소리가 이동하는 그 느낌이 그대로 오는 것이죠. 훨씬 풍부하고 훨씬 다양하고 훨씬 실감나고 그러니까 훨씬 뭡니까? 재밌단 말씀입니다. 훨씬 실감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감만 생각하는 것보다 오감만 생각하는 것보다 십감을 같이 생각하고 활용할 수 있다면 훨씬 좋다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우리한테는 이미 그것이 마련되어 있다는 거예요. 마련되어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이렇게 마련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잘 활용할 줄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런 마음의 색깔과 마음의 소리를 잘 활용할 수 있으면 좋은데 이제 그 원리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몇 차례에 걸쳐서 저는 이 NLP라고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이 NLP는 특히 오감을 중심으로 마음의 어떤 그 특성을 설명하는 그런 독특한 심리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자, 오감은 아까 이미 말씀했습니다. 그 오감인데 그 오감 중에 그 오감을 좀 더 세분해 들어가면요. 시각을 구성하는 요소가 있고 청각을 구성하는 요소가 있고요. 각각의 감각을 구성하는 세부 요소가 또 따로 있어요. 네, 그런 것을 NLP에서는 하위 감각 양식, 그러니까 감각 양식이거든요. 시각, 청각, 촉각 이런 것들을 감각 양식이라고 그러는데 이 감각 양식을 세부적으로 구성하는 하위 요소, 이것을 하위 감각 양식이라고 하는데 좀 기니까 그냥 간단하게 줄여서 하위 양식이라고 그렇게 설명합니다. 영어로는 서브모델리티, 서브모델리티, 서브모델리티. 즉 5가지 감각 양식을 구성하는 세부 감각 양식을 말합니다. 아까 사실 제가 설명했던 여러 가지 것들이 이미 이 하위 양식에 대해서 하위 양식의 용어만 쓰지 않았지만 이미 사용했다고 볼 수 있는데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 하위 양식의 종류는 이제 구체적으로 본다면 시각의 경우에는 당장 색깔, 우리가 보이는 어떤 사물이 있다면 그 사물의 색깔, 그리고 모양, 크기, 밝기 이런 것들이 시각을 구성하는 이 하위 양식이 되겠습니다. 그냥 시각하면 알죠. 보이는 것이니까. 그러나 뭐가 보이냐? 크기가 어떠하냐? 색깔이 어떠하냐? 모양이 어떠하냐? 이런 요소가 들어가 버리면 훨씬 이제 구체적이 되죠. 나 오는 길에 뭘 봤어. 이래 버리면 시각적인 것을 이야기하는구나. 그건 되는데 뭘 봤단 말인지 도대체 잡히지가 않지 않습니까? 나 오는 길에 빨간 것을 봤어. 빨간 것이라니. 어떤 빨간 것? 손바닥 같은 손바닥 모양의 빨간 것을 봤어. 손바닥 모양의 빨간 것. 그러면 손바닥 모양이라 했으니까 손바닥은 아니고, 손바닥 모양이라 했으니까 손바닥은 아니고, 그럼 손바닥 모양의 빨간 것이 뭘까? 손바닥 모양의 빨간 것이 나무에서 떨어지는 걸 봤어. 나무에서 떨어지는 모습. 그죠? 나무에서 떨어지는 모습. 근데 굉장히 빨갰어. 굉장히 빨갰어. 이게 뭘까? 빨간색 단풍잎을 봤다는 겁니다. 구체적이고 분명해지지 않습니까? 막연하게 뭘 봤다는 것보다 그런 요소들이 들어가니까 훨씬 구체적이고 분명해진다. 자, 청각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청각 같은 경우에 소리거든요. 소리의 크기, 소리의 높낮이, 소리의 빠르기, 소리의 질. 질이라는 것은 아주 부드러운 소리가 있고요. 아주 거친 소리가 있죠. 이런 요소들이 또 이제 소리의 청각적인 이 부분들을 훨씬 더 풍부하게 해주는 요소가 됩니다. 촉각. 뭘 이렇게 접촉하거나 만지는데 이 접촉감이 부드러울 수도 있고 딱딱할 수도 있고 온도 따뜻할 수도 있고 차가울 수도 있고 강도
아주 그 강할 수도 있고 아주 부드러울 수도 있고 뭐 습도 등등 종류가 많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후각과 미각도 마찬가지. 어떤 후각이냐, 어떤 냄새냐, 어떤 맛이냐, 또 그것이 얼마나 지속되느냐, 얼마나 강하냐, 약하냐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합쳐서 이제 기본 시각, 청각, 촉각, 후각 5가지의 감각 양식을 구성하는 하위 양식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이라는 것을 따져보면 이런 하위 양식으로 구성되는 하나의 이미지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여러분 사과를 생각해 보세요. 사과가 뭡니까? 사과. 사과가 뭡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여러분에게는 마음속에 사과라는 이미지가 탁 떠오를 거예요. 사과라는 이미지 딱 떠오르죠. 그러면 사과라는 이미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뭡니까? 사과의 모양, 사과의 크기. 사과를 생각하는데 이만한 크기로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사과를 생각하는데 이런 모양으로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사과를 생각하면 둥그러한 모양의 요만한 크기로 생각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위 양식이 작용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사과를 생각할 때 시커먼 색깔을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빨간 색깔을 생각하거나 아니면 푸른 색깔을 생각하거나 말입니다. 그 다음에 사과를 먹는 소리를 떠올릴 때 호두를 깨무는 소리처럼 딱딱한 그런 소리로 떠올리지는 않습니다. 사과를 먹는 소리, 싹 하는 소리가 떠오르죠.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제 우리가 마음을 설명할 때 우리가 알지 못하는 또는 인식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일어나는 마음의 이미지며 그 이미지를 구성하는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요소들이 나한테 도움되는 쪽으로 구성이 되면은 또는 만들어지면은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이런 것들이 나한테 도움되지 못하는 방식으로 구성되거나 만들어지거나 그려지는 애들이 참 많다는 겁니다.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어떤 개념을 익힐 때, 우리가 어떤 그 경험을 할 때, 어떤 상황에서는 한순간에 그 이미지를 그리게 됩니다. 한순간에 이미지를 그리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했듯이 사과했을 때 사과를 처음 보거나 처음 먹을 때 우리는 사과에 대한 이미지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아, 이게 사과구나 할 때 그 사과의 모양, 색깔, 먹을 때 느껴지는 맛과 냄새, 그 다음에 촉감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입력이 돼서 다음에 사과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사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마다 그 이미지가 항상 떠오르거든요. 이게 이제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마음의 습관이에요. 예를 들어서 강아지가 있다 칩시다. 강아지. 아주 귀엽고 예쁜 강아지가 있다 칩시다. 우리 집에서 예를 들어서 아주 귀엽고 예쁜 강아지를 키우는데 어떤 아이가 강아지를 처음 봤다 칩시다. 강아지를 처음 봤다. 이게 강아지다. 근데 이 강아지가 아주 귀엽고 예쁘게 앙증맞게 생긴 놈이 가까이 오면서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면서 아주 아양을 떨고 몸에 착 붙어갖고 뭐 그렇게 아양을 떤다 칩시다. 그럼 이 아이는 마침 그 강아지 털의 색깔이 흰색이었다 칩시다. 그러면 이 아이는 앞으로 강아지 생각할 때마다 강아지란 말을 들을 때마다 강아지에 대한 얘기를 할 때마다 흰 색깔에 그 자꾸 앙증맞고 마치 여기 강아지가 빨간색 리본을 달았다 칩시다. 빨간색 리본에 뭐 등등 그것이 항상 떠오를 거예요. 이런 식으로 우리는 어떤 경험을 하고 경험을 할 때마다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런 이제 이미지를 갖게 되면서 그 이미지 속에는 이미 하위 양식들이 다 작용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좀 전에 그 아이가 그 강아지한테 물렸다 칩시다. 강아지한테 물렸다 칩시다. 그리고 피가 났어요. 아니면 굉장히 놀랐어요. 그러면 울겠죠. 공포에 질리고 막 울 거예요. 그러면 이 강아지에 대한 이미지가 어떻게 바뀌겠습니까? 바뀌겠죠, 이제. 그 전까지는 귀엽고 예쁘고 앙증맞고 그랬을 하얀 색깔의 그런 강아지 이미지가 이제는 하고 이빨을 드러내는 그런 모습으로 바뀔 것이고, 뭐 손에 물렸다면 그 이빨로 확 물렸을 때 그때 통증 그것이 막 느껴질 거예요. 그리고 그 흰색이 아마 공포스럽게 느껴질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 강아지만 보면은 무섭고 두렵고
도망치고 싶은, 그러면서 뭐 괜히 아파오는 그런 느낌을 느낄 거야. 거기서 끝나지 않겠죠? 흰색만 봐도 괜히 무섭고 도망치고 싶은 그런 느낌. 그래서 이름하여 공포증이 되는 것입니다. 아까 사과 이야기했습니다. 빨갛게 잘 익은 사과 먹으니까 정말 달콤하고 정말 맛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필이면 그 뒤쪽에 썩은 부분을 못 본 거예요. 다음에 사과를 먹을 때 썩은 부분을 못 보고 배가 고픈 나머지 급하게 먹느라고 썩은 걸 못 먹는다고 따로 제껴놨는데 부모님이 이 아이는 그거 모르고 빨간 부분만 보고 급하게 먹는데 아주 맛이 고약한 그게 팍 식혀지면서 팍 보니까 썩은 거예요. 다 토해낸 겁니다. 썩은 걸 먹었다 생각하고. 그 다음부터는 사과 말만 들어도 막 토가 나고 사과 말만 들어도 막 구역질 나고 막 싫은 거예요. 그래서 사과 공포증이 되는 셈이죠. 이럴 때 우리는 사과 공포증을 사과 알레르기라고 표현합니다. 나 사과 못 먹어. 왜? 사과 먹으면 구역질이 나. 아니 사과를 먹는데 왜 구역질이 나? 몰라. 근데 하여튼 사과 먹으면 그렇게 돼. 이게 이제 사과 공포증인 것 같지만 사실은 사과 알레르기입니다. 세상의 대부분의 알레르기는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서 생기는 것입니다. 앞 시간에 저는 오이 알레르기 사례를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오이 알레르기 사례에서 그 아가씨는 오이 냄새만 맡으면 역겹다고 그랬습니다. 이름하여 오이 알레르기였습니다. 이 아가씨도 언젠가 오이 먹다가 어떤 상황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상황은 모르지만 잊어버렸지만 무의식 속에 마음의 길이 생겼고 습관이 생겼습니다. 오이를 먹을 때마다 이제는 역겨운 것 때문에 구토가 나는 그런 습관이 만들어져 버렸는데 그것이 따지고 보면 알레르기에 해당됩니다. 고소공포증이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고소공포증은요, 높은 곳에 올라가면은 두렵고 공포스러워서 높은 곳에 올라가지 못하는 그런 일종의 불안이고 공포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높은 곳이라고 해서 대단히 높으냐 하면 또 그렇지 않아요. 고소공포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제가 만나본 많은 고소공포증 환자들 중에서 1층 옥상에도 못 가는 사람도 만나봤습니다. 1층 옥상이에요. 1층 옥상이면 2층 아니에요. 1층 옥상이면 2층인데, 그러니까 2층에도 못 올라간다. 왜 못 올라가냐? 무섭다는 거예요. 그게 고소해요. 그게 높은 곳이에요. 63 빌딩에 올라가서 전망을 보세요. 얼마나 아름답고 좋습니까? 남산에 있는 서울타워에 올라가서 전망대 보세요. 얼마나 멀리 보고 그 정도 돼야 높다고 말할 수 있지. 어떻게 1층 옥상에 가서 무섭다 그러고 그것이 높은 곳이라서 못 간다 그럽니까? 말도 안 된다 싶은데 정말 공포증을 느끼는 사람은 1층도 높게 느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마음의 하위 양식이, 높이에 대한 하위 양식이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높게 마음속에 그려지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1층 높이밖에 안 되는데 이 사람이 언젠가 어릴 때 높은 곳에서 높다기보다 자기 생각에 좀 높다고 생각되는 곳에서 떨어진 적이 아마 있을지도 몰라요. 공포감이 있었겠죠. 놀랐겠죠. 제가 상담한 어떤 사람 중에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초등학교도 들어가기 전입니다. 한 5살 때쯤. 자기 삼촌 목마를 탔는데 삼촌 목 위에서 장난치고 있었는데 삼촌이 장난치면서 떨어뜨린다고 뭐 이렇게 장난을 쳤대요. 5살 꼬마가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5살 꼬마의 눈으로 봤을 때 삼촌 목의 높이가 제법 높잖아요. 그런데 그 삼촌이 장난을 이렇게 흔들었는데 이 꼬마는 너무나 공포에 질린 나머지 그날 충격을 굉장히 받았던 모양입니다. 40대 나이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조금이라도 높다 생각하면 못 올라가는 거예요. 이름하여 고소공포증이 된 것입니다. 이 사람 마음속에는 오늘 설명했던 하위양식, 높이에 대한 하위양식이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높게 그려지는 겁니다. 매번마다. 이럴 때 제가 치료하는 방법과 원리는 뭐냐면은 높이를 훨씬 더 높게 그려지는 그 높이를 아주 무너뜨려 버린 거예요. 아주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두렵게 생각하는 어떤 대상이 있을 때 그 대상의 모양을 바꿔버린다면, 그 대상의 크기를 바꿔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참 이런 것을 강의할 때, 세미나 할 때 이 참석자들 대상에서 그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대부분 뱀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뱀에 대한 질문을 참 많이 합니다. 뱀 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많은 사람들이 뱀의 날름거리는 혀를 생각하고 무섭다 그러고, 뱀의 그 차가운 몸을 생각하고 무섭다 그러고, 뱀의 꿈틀거리는 모습을 보고 무섭다 그러는 그런 반응을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뱀의 날름거리는 혀 거기에다가 당신이 귀엽게 생각하는 강아지의 혀가 있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 어떨까요? 뱀의 날름거리는 혀 그 자리에 귀여운 강아지 혀를 놓고 그렇게 상상을 해보자 이 말씀입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웃기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여전히 뱀이 무섭게 느껴질까요? 뱀의 차가운 몸, 거기에 내가 귀엽게 생각하는 내 강아지의 털로 뱀의 몸에 털이 막 자라고 있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그래도 뱀이 여전히 무섭게 느껴질까요? 1층 옥상이 무섭다고 한 그 사람에게 다리가 길게 자라서 다리를 뻗으면 바로 땅이 닿는다라는 그런 이미지를 만들어 버린다면 그래도 1층 높이가 무섭게 느껴질까요? 아니면 땅이 솟아서 이 땅이 옥상 높이와 같은 높이가 된다고 그렇게 이미지를 하위 양식을 바꿔버린다면 그래도 그 높이가 무섭게 느껴질까요? 뱀 몸이 길쭉하게 꿈틀꿈틀 가는데 그 뱀 몸이 강아지 하얀 털로 덮여 있고 혀는 황소의 넓적한 혀로 만큼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뱀의 그 작은 눈은 황소의 껌뻑거리는 눈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뱀이 이러면서 털이 북실북실한 털로 하면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나한테 다가오는 그런다면 그래도 뱀이 두렵고 무섭고 겁이 날까요? 오늘 우리는 마음에도 색깔이 있고 소리가 있다는 주제로 말씀드렸습니다. 그 색깔과 소리를 나한테 유리한 쪽으로 나한테 도움되는 쪽으로 바꿀 수 있다면 우리는 마음의 문제에서 쉽게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NLP나 최면에서 활용하는 원리와 방법입니다. 다른 기회에 보다 구체적으로 보다 상세하게 이런 원리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을 하고 오늘은 원론적인 얘기에서 그치겠습니다. 제 8강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